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지리 10번째 시간이에요.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드디어 10번이 넘어가네요. 우리 지난 시간 거 잠깐 정리하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촌락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마을을 자리 잡을 때 어떤 조건이 중요했는지, 사회경제적 조건인지 아니면 자연적 조건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통 촌락의 입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교통이나 방어 같은 사회 경제적 조건보다는 물을 피하는 목적이라든가 물을 얻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풍수지리상의 명당인 배산 임수의 그 입지에 전통 촌락들이 주로 자리를 잡더라라는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촌락의 형태가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촌인지 또는 흩어져 있는 산촌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도시와의 어떤 접근성, 거리에 따라서 도시와 가까운 근교 촌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전히 전통 촌락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전통 촌락과 근교 촌락으로 나누어서 촌락의 그 성격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도시로 넘어갈 건데요. 사실은 촌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도시에 거주를 하거든요. 근데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리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중심지 이론이거든요. 우리 수능 특강에는 되게 짧게 나와 있는데 그 짧은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심지 이론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첫 번째, 중심지 이론에 나오는 용어들을 간단히 알아보고, 두 번째, 중심지의 성립 조건, 세 번째, 중심지의 계층성, 네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라든가 최소율구치의 변화에 따른 중심지의 변화를 알아보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지난 시간에 촌락에 대한 정리 부분, 그 다음에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오늘 하는 이 내용은 수능 특강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능 특강을 펴지 말고 제가 올려놓은 보충학습지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학습을 하셔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도시뿐만 아니라 상업에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심지 이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크리스탈러라고 하는 독일의 지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도시 사이의 어떤 규칙성을 알고 싶은 거지. 도시가 같은 도시라고 해도 서울이 다르고 그다음에 부산이 다르고 군포가 다른데 이 도시들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분포에 있어서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됐고요. 이 중심지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루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심지라고 하는 거는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예요. 재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 교육 서비스, 보건 서비스, 의료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있을 때 그 장소가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심지는 지금 우리가 도시와 관련된 거니까 그 도시가 중심지가 되고 도시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중심지를 도시가 아니라 학교 아니면 상점
아니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삼본역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지 이론은 원래는 도시에 적용했던 이론이지만 이 중심지를 도시가 아니라 뭐 CU나 이마트나 이런 것들로 하면 이 중심지 이론이 상업에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심지 이론이 도시를 배우면서 나오지만 뒷부분에 상업 서비스업 할 때도 또 한 번 다뤄지거든요. 그래서 중심지라는 거를 도시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중심지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도시가 될 수도 있고 학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비해서 배우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대의 상황이에요. 중심지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중심지가 있을 때 중심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 지금 보면 파란색 바운더리로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배후지가 되고요. 중심지가 하나일 때 그 중심지의 배후지는 어떤 모양을 띠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을 띠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은 모든 방향에서 접근성이 최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어떤 지역이든 간에 중심지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중심지와의 그런 거리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원. 어느 방향에서나 그 중심지까지의 거리가 다 어때? 다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배우지는 원형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소 요구치와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고 하는 건데 최소 요구치는요. 말 그대로 그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값치라는 거는 값치자야. 그래서 뭐 수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그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거야? 공간적인 범위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심지를 피자집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 피자집이 유지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피자집이 있는데 그 피자집은 그 피자집이 망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손님이 적어도 50명은 있어야 된대. 그러면 50명 정도가 그 피자집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이잖아. 수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피자집에 있어서의 최소 요구치는 50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50명이 이렇게 피자집 주변에 분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50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공간적 범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거 이번에는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얘는 뭐냐면 중심지가 제공하는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어떤 중심지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다시 얘기하면 피자집이 있을 때 이 피자집이 손님들한테 피자를 배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 3번에 있는 피자집이 서울 강남에까지 배달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3번에 있는 피자집이 어디까지 배달을 할 수 있나 봤더니 3km 이상은 안 된대. 그러면 손해인 거야. 기름값이 더 드니까. 그랬을 때 이 3km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피자집이 최대한 배달할 수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3km는 바로 뭐냐면 피자집의 재화의 도달 범위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중심지 이론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좀 알아봤어. 중심지가 뭔지, 배우지, 최소 요구치의 범위, 재화의 도달 범위.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중심지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 피자집을 계속 예로 들고 있는데 피자집이 두 개가 있어. 상훈의 피자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온의 피자집이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계속 쭉 가는 성공하는 그런 가게가 되겠지.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상훈의 피자집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피자집이야. 그러면 상훈의 피자집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를 비교했을 때, 그치? 그 두 가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레온의 피자집 똑같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비교해 보세요. 그랬을 때 상훈의 피자집 같은 경우는 둘 중에서 뭐가 더 범위가 넓으냐 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더 넓고, 레온의 피자집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고, 그러면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좀 있으면 망할 거고 하나는 계속 유지가 될 그런 가게인 거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성공하는 가게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선은 상훈의 피자집 먼저 봅시다. 상훈의 피자집 같은 경우는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더 커. 다시 얘기하면 전화가 왔어.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을 때 여기는 상훈의 피자집은 뭐냐면 이게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상훈의 피자집 같은 경우는 얘네가 최대한 배달할 수 있는 범위는 요 파란색 요 바운더리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배달할 수 있고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손해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가게가 유지되기 위해서 확보돼야 될 고객의 범위는 이 얘네가 배달할 수 있는 그 범위보다 넓은 거야. 그러면 파란색에 있는 안에 있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괜찮지. 배달이 가능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이 바깥쪽에 있는 고객이 전화를 했어. 피자를 배달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배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기 때문에 너무 넓어. 배달을 하면 할수록 뭐야? 손해야.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있잖아. 요 바깥쪽 노란색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배달을 할 수 없게 되고, 근데 사실 여기까지 배달을 해야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건데 배달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없어서 이 피자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이번엔 레온의 피자집을 보자. 얘네는 상훈의 피자집하고 다르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넓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레오나 피자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요 정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피자를 팔아도 돼. 그치? 아이고. 되는데 근데 얘네는 더 멀리까지 배달이 가능해. 그치?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야.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 라고 주문 전화가 왔어. 근데 주문이 어디서 왔냐면 요 바깥쪽에서 왔어. 그랬을 때 얘네가 배달을 못하니? 아니지. 얘네가 할 수 있는 최대 능력치가 어디야? 요 파란색 범위까지니까 물론 요 안에 있는 곳은 당연히 배달이 되는 거고, 요 바깥쪽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멀어서 못해요 라고 말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네,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기 전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네는 사실은 요 노란색 부분만 요만큼만 배달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요 파란색 부분은 뭐가 되냐면 플러스 알파인 거야. 배달을 하면, 그러니까 노란색 부분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배달해도 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파란색 부분에까지 사람들한테 배달을 하게 되면 나는 그만큼 플러스 알파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파란색 테두리 부분만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계속해서 이윤을 남기면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범위의 바깥쪽에 있는 요 노란색 이 노란색 범위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초과 이윤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가 성립이 되려면 둘의 차이를 잘 비교해 보세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더 넓은 것보다는 뭐가 내가 배달할 수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은 것이 성공하는 가게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온의 피자집보다는 레온의 피자집이 끝까지 남을 확률이 더 높은 그런 피자집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해 보면 중심지가 성립하려면 그죠? 그러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커야 되고 크면은 큰 만큼이 바로 뭐야? 초과 이윤으로 남게 되는 거고 적어도 망하지 않으려면 같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는 같거나 아니면 어떻게 더 커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중심지가 성립이 된다. 그렇게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커야 되고 적어도 망하지 않으려면 같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큰 게 더 좋겠지. 큰 만큼 초과 이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지의 형태에 대한 건데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중심지의 배우지는 뭐라 그랬어? 원형이라 그랬지. 왜냐면 모든 곳에서 이 중심지까지 가는 거리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바로 원이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의 중심지의 배우지의 형태일 뿐이고 중심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중심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배우지의 형태는 원이 아니라 정육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중심지의 배우지는 원형이지만 중심지가 여러 개일 경우 지금 보면 여기가 중심지고요.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중심지거든요. 근데 중심지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의 중심지가 이렇게 모여 있을 경우에는 이게 원형의 배우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이 사이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중심지에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지역이 있는데 요 지역은 이 중심지의 그 배우지도 아니고 얘의 배우지도 아니고 얘의 배우지도 아니고 맞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배우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어떤 중심지에서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피자집으로 비유하자면 나 피자 먹고 싶어요. 저 전화했더니 거기는 배달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제는 중심지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밀착한 거야. 그랬더니 서로 어떻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중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얘의 구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구역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치. 얘도 약간 겹쳐져 있고. 그러면 이 세 지역이 요 겹쳐지는 요 지역 있잖아? 요 지역을 두고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가 중복되는 지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심지들 간에 과다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자집들은 이제 이윤이 감소되는 거지. 예를 들면 피자집으로 얘기를 하면 상온의 피자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콜라 무료 서비스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레온의 피자집은 우리는 한 판 시키면 한 판 더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영이네 피자집 같은 경우는 좀 손해가 보지만 손님을 끌기 위해서 화요일 무조건 40% 할인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박 이벤트를 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가 자기 이윤을 이제 이렇게 갉아먹는 거가 되니까 서로 이제는 손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겹쳐진 지역들을 이렇게 반씩 나누는 거야. 이렇게 나눠. 그래서 이 겹쳐진 지역들을 이렇게 반띵을 해. 이렇게 나누고, 아이고,
나누다 보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요런 벌집 모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배우지는 서로 이렇게 외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접을 해서 중복되는 지역에 발생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의 벌집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의 형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얘기하면 중심지가 하나일 때 이상적인 배우지는 원형이지만 현실에서는 중심지는 여러 개고 그랬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정육각형의 벌집 모양이다 라는 거.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똑바른 정육각형 모양의 배우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크리스탈러가 중심지 이론을 만들었을 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해야 되니까 가장 단순화시킨 거지. 그래서 모든 곳의 지형은 다 평지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소득이 같고 모든 사람은 1m 간격으로 똑같이 떨어져서 살고 균등하게 분포하고 모든 교통수단은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단순화시켰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잖아. 그치? 다시 얘기하면 지역마다 인구 밀도가 다르고 어떤 지역은 산지구, 어떤 지역은 평지구, 어떤 지역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고 어떤 지역은 조금 못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 육각형이 좀 찌그러지게 되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완전히 똑바른 정육각형의 배우지의 모양은 나타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중심지의 계층성에 대해서 볼게요. 중심지의 계층성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지가 보유한 기능에 따라서 여러 계층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피자집을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이 하는 피자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하는 피자집이 있어. 그러면 두 개가 같은 피자를 팔고 있긴 하지만 두 개를 똑같이 동등하게 보지는 않잖아. 다시 얘기하면 프랜차이즈 피자집 같은 경우에는요. 피자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사이드 메뉴도 다양하고 그 얘기는 고객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통신사 카드 혜택도 있고 그다음에 배달도 가능하지만 매장에서 샐러드 바도 있고 식사도 가능하고 맞죠? 그만큼 기능이 많이 있는 게 프랜차이즈 그 피자집이라면 이제 개인이 하는 상훈의 피자집 같은 경우에는 피자 종류 만들 수 있는 게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피자 종류가 한정돼 있고 사이드 메뉴 없고 통신사 카드 혜택 없고 오로지 배달만 가능해.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기능이 더 많은 거는 어디야? 바로 아이고 빨간색이네.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기능이 더 많잖아. 그러면 같은 피자집이지만 두 개를 동등하게 놓는 게 아니라 기능이 더 많은 거를 위에다 놓고 기능이 적은 거를 아래에다 놓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 프랜차이즈 피자집이 바로 뭐가 되냐면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고 상훈의 피자집이 뭐야? 저차 중심지가 되는 거지. 요거는요. 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서울이랑 군포랑 비교해봐. 크기도 다르고 인구도 다르지만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답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야. 그거에 비해서 군포는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이 군포보다는 위에 있겠지. 그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심지의 계층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에 있는 중심지는 고차 중심지, 아래에 있는 기능이 좀 덜한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지의 계층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지금 계속 떠올려봐. 프랜차이즈 피자집하고 상훈의 피자집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고차고 어디가 저차인지, 기능이 어디가 더 많은지, 고차, 저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능이야.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방금 우리 한번 구분해 볼게요. 슈퍼가 있고 백화점이 있어. 둘 중에 뭐가 고차일까요? 뭐가 더 기능이 많을까요? 뻔하지, 그치? 기능이 적은 슈퍼는 저차가 되고 기능이 많은 백화점은 고차가 되지.
맞죠? 그리고 백화점은 슈퍼에서 파는 것들을 다 팔고 거기에 플러스 더 많은 것들을 팔게 되잖아. 이해되지? 이번에는 병원을 봅시다.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이 있어. 뭐가 고차일까요? 그치. 종합병원이 고차지. 거기에 비해서 개인병원은 저차가 되지. 예를 들면 개인병원은 산부인과 하나밖에 없지만 종합병원에는 산부인과, 내과, 외과 계속 그 여러 개의 과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고차가 되는 거야. 이번에 대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봅시다. 뭐가 고차일까요? 물론 규모도 대학교가 훨씬 크기도 하지만 대학교도 중고등학교도 둘 다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주로 교육을 담당하는 데 반면에 대학교는 교육에 플러스 교수님들 연구하잖아. 연구 기능까지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차 중심지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고차. 그것보다 좀 적다면 저차. 그랬을 때 우리가 중심지의 계층성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의 기능을 포함한다라는 거. 여기 슈퍼가 있어. 그치? 슈퍼가 있어. 일단 백화점이 있어. 슈퍼에서 파는 물건은 백화점에서 당연히 팔아요. 거기 백화점은 슈퍼에서 파는 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개인병원이야. 산부인과 하나지만 종합병원에는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신과 여러 개가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대학교는 교육 기능에 플러스 모두 가지고 있어. 연구 기능도 가지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저차 중심지의 기능을 고차 중심지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수가 적고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다. 이해하세요? 수가 적대. 거리가 어떻대? 멀대. 예를 들어보자. 백화점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냥 우리 3번에 있는 이마트를 예를 들어볼까? 얘를 이마트라고 하자. 그다음 슈퍼는 이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CU라고 하자. 그러면 너희가 생각했을 때 CU의 숫자하고 이마트의 숫자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3번에는 이마트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지. 근데 CU는 하나밖에 없어? 아니잖아. 우리 학교 앞에도 있고 저 밑에 내려가도 있고 중상에도 있고 그치. 그 얘기는 고차 중심지인 이마트가 저차 중심지인 CU보다 개수가 더 적어요. 이 얘기지. 그 다음에 이마트와 이마트 또는 이마트를 기능을 하는 게 뭐 트레이더스라고 한다면 그런 이렇게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같은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그거하고 그다음에 CU와 CU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그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거리가 뭐가 더 멀겠니? 바로 뭐야? 고차 중심지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수가 적고 거리가 같은 급의 중심지라면 거리가 고차일수록 멀다. 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그럼 다시 도시로 연결해 봅시다. 중심지의 계층성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배우지의 형태는, 이거는 이제는 이론에 있는 거니까 배우지의 형태는 육각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마을이 뭐가 되냐면 가장 밑에 있는 저차 중심지가 되고 이 마을에 비해서는 뭐가 도시가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와 도시를 비교해 보면 도시가 뭐가 되겠어? 저차 중심지가 되고 대도시가 고차 중심지가 되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급을 나누어서 같은 도시라고 해도 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계층이 다르다라는 거. 그럼 계층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배우지의 크기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마을을 먼저 보자. 까만색으로 된 게 마을이잖아. 그럼 마을 하나가 가지고 있는 배우지는 얼마나 한 거야? 요거잖아, 요거. 요 벌집 모양 있죠? 요게 하나의 작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배우지의 크기라고 봐주면 되겠지. 거기에 비해서 요 소중심지로 보자. 요 파란색으로 된 소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얘의
배우지는 얘보다는 마을보다는 크겠지. 요만큼. 요게 소중심지라고 하는 그 중심지의 배우지의 크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할까? 이걸로 하자. 읍이야. 읍이 가지고 있는 배우지의 크기. 빨간색 원인가 보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니? 찾아보세요. 얼마나 할까요? 요건 것 같은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이게 이제는 읍이라고 하는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배우지의 크기가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빨간색으로 하자. 대도시는 요 지금 네모난 거 두 개로 되어 있는 요게 바로 대도시잖아.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배우지의 크기는 얼마나냐면 이거잖아.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맞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배우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는 표로 이제는 나눠서 정리를 해볼게요. 고차 중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가 있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중심지 간에는 계층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럼 계층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최소 요구치가 달라져.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달라져.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숫자가 달라져. 중심지의 개수도 달라지고 중심지와 중심지 간의 거리도 달라져. 이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도시로 봐도 되고 상점으로 봐도 된댔지?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볼게. 저차를 우리 학교 앞에 있는 CU라고 보자. 그리고 고차를 뭐로 볼까? 우리 이마트로 보자. 그렇게 했을 때 고차와 저차, 이마트와 CU를 비교해봐. 이마트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고객의 수와 CU가 유지하기 위한 고객의 수를 비교하면 둘 중에 뭐가 더 최소 요구치가 많겠니? 바로 뭐야? 이마트지, 그치? 이마트는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이 방문을 해야지만 유지가 돼. 거기에 비해서 학교 앞에 있는 CU는 하루에 50명만 방문을 해도 요게 유지가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가 더 크겠어? 이마트가 더 넓겠지. 왜냐면 더 고차 중심지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배우지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비해서 CU는 저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배우지의 크기가 적으니까 그 면적이 적으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도 좁다라고 구분을 해주고 중심지 기능 CU에서 파는 거는 이마트에서 다 팔아. 맞지? 그러니까 중심지 기능은 이마트가 많고 CU가 적고 중심지의 개수, 이 3번에 있는 CU의 개수와 이마트의 개수를 비교해봐. 뭐가 더 많아요? CU가 더 많지. 그치? 이마트 하나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중심지와의 거리. 이마트와 이마트와의 거리. 그 다음에 CU의 거리. 뭐가 더 멀겠니? 고차 중심지일수록 거리가 지네들끼리 배우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심지 간의 거리는 고차가 멀고 저차가 수능 특강에는 요 표가 나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요 표예요. 요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고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중심지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운 거는 첫 번째, 중심지가 성립이 되려면 최소 요구치보다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중심지가 있을 때 중심지의 배우지의 형태는 원래는 중심지 하나일 때는 배우지는 원형이겠지만 중심지가 여러 개일 때는 서로 외접하거나 내접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가운데를 다 갈라서 벌집 모양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 중심지라도 같은 도시라도 같은 상점이라도 급이 다르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기능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고차 중심지가 되고, 기능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저차 중심지가 되고, 그러면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간에는 기본적으로 기능에 제공하는 기능의 숫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중심지의 수가 다르고, 최소 요구치라든가 재화의 도달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어떤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도달 범위나 최소 요구치는 계속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어. 그러면 최소 요구치를 변화하게 하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뭐야? 인구 밀도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구 밀도가 변화한다. 다시 얘기하면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를 보자.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는 중심지 옆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거지. 예를 들면 대규모의 아파트가 입주한다거나 재건축을 해서 5층짜리 빌라가 20층짜리 아파트가 된다거나 이런 거잖아. 그렇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좁은 면적에서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니? 그전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좁아지겠지. 그치? 또 다른 경우를 볼게. 소비자의 구매력이 변화했어.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향상을 했거나 경제가 되게 잘 돌아가서 사람들의 주머니가 되게 두둑해진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마트로 할게. 이마트가 하루에 1,000만 원을 팔아야 돼. 근데 보통 한 사람이 10,000원씩 쓰기 때문에 10,000원씩 써서 1,000만 원을 하려면 적어도 1,000명의 사람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였지. 근데 소득이 되게 막 늘었어.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졌어. 옛날에는 살까 말까 사고 싶은데 막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돈도 많은데 사고 싶은 거 다 사.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명이 10,000원 정도밖에 소비를 안 했는데 지금은 한 명이 100,000원을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마트는 적어도 1,000,000원을 하루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000원씩 써주니까 옛날에는 10,000원일 때는 1,000명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00명만 있어도 얘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 얘기가 뭐야? 그럼 최소요구치의 범위가 좁아진 거잖아. 최소요구치의 범위가 좁아졌다는 얘기는 그 배우지 이 원의 크기가 적어졌기 때문에 중심지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됐겠어? 따닥따닥 붙겠지. 그치? 요 쫙 원의 크기가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중심지 간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좁아진 만큼 남는 공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중심지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의 구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바로 이 인구 밀도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구매력 변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에 비해서 중심지의 재화의 도달 범위를 변화시키는 변수는 바로 교통이야. 그치? 교통수단이 발달했어.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역이 개통을 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가 뚫렸거나 새로운 다리가 놓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커지겠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떻게 돼? 얘가 피자를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차 중심지는 발달하고 저차 중심지는 쇠퇴하지. 왜?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차 중심지보다는 고차 중심지가 더 발달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중심지의 최소유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데 인구 밀도의 변화나 소비자의 구매력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소유구치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교통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